네, 신지우입니다. 이 사람은 제 방송에서 많이 봤죠? 덤블도어를 닮긴 했는데 위대한 마술사라는 제임스 랜디예요. 온몸을 묶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줄 풀고 쇠사슬도 풀고 탈출하는 이런 마술로 알려진 세계적인 마술사였어요. 개쩌는 사람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일반인들은 초능력 사냥꾼으로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초능력 사냥꾼이라고 별명이 붙은 계기가 있는데 아프리카로 여행 갔다가 초능력으로 환자를 치료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가서 봤지? 그랬더니 그게 초능력이 아니야. 18 다 마술 교본에 나오는 방법들이었던 거예요. 마술 기법을 초능력이라고 속여서 환자들에게 돈을 뜯고 있었다는 거죠. 제임스 랜디가 환자들이 이런 사기에 속아서 정작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부터 초능력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누구든지 초능력을 입증만 하면 우리 돈으로 20억쯤 하는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파라노말 챌린지를 기획하게 됐던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자칭 초능력자들이 제임스 랜디 찾아갔죠. 테스트를 받았는데 아무도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초능력으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유리 갤러잖아. 이 사람도 제임스 랜디 앞에서는 한 번도 숟가락 구부리기를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칭 초능력자들이 학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초능력자가 찾아온 거야. 아서 비 렌트겐이라고 미국 의사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냐? LP판을 듣지 않아. 보기만 해서 안에 무슨 음악이 들어있는지 자기는 알 수가 있대요. 랜디는 분명히 아서 렌트겐도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쓰고 있을 거란 생각에 몇 번 테스트를 해봤어. 다 통과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마술을 몇십 년을 했는데 진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초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렌트겐이 상금을 거절해요. 안 받겠대. 왜 이래? 아니 왜 안 받겠냐 물어보니까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야.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도저히 모르겠던 마술 비법을 알게 됐을 때처럼 허무했대. 초능력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클래식 매니아였어요. 음악을 듣는 것뿐이 아니라 LP판 자체를 들여다보고 만지고 하는 날이 많았던 거지. 그러면서 이 LP판에 난 미세한 홈의 간격을 외울 정도가 됐다는 거죠. 특히 베토벤 쪽으로 가면은 지휘자가 누군지도 구분해낼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야? 세계 최고의 초능력 사냥꾼이 세계 최고의 클래식 매니아에게 진 거잖아요. 생산성은 없지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어떤 분야에 지식을 쌓고 관심 갖는 이런 사람을 매니아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오타쿠쯤 되고요. 이상한 게 같은 말인데 왠지 매니아는 뭔가 간지가 좀 있어요. 근데 오타쿠는 그렇지가 않다? 왠지 알아요? 일본 오타쿠들이 사회성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여줘서 그래. 왔다시. 일단 얘들은 자기 관리를 존나 안 해. 집 더럽고요. 잘 씻지도 않아. 아니어돼. 냄새나고 인상도 안 좋고 무슨 아동이나 기형적인 성욕에도 관심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오덕 더하기 오덕 해서 씹덕이라고 부르잖아. 왔다시. 이 새끼들이 자기 할 일 다 해가면서 이러면은 놀림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누가 뭐라 해. 다 부모 등골 빨면서 이지랄 하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냐고. 사실 안 그런 오덕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물을 흐리는 거야. 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쩌다가 오덕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 건지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알아볼 겁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989년 2월 6일 사이타마현 이루마시에 사는 부부 집 앞에 이 상자가 대뜸 와 있었어요. 택배 같진 않죠? 주소도 안 써있고 열려있잖아. 어느 날 현관문 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자 와 있으면 어때요? 이게 뭔가 싶을 거 아니야? 궁금해서 열어보겠죠? 근데 이 부부는 뭔가 느낌이 왔어요. 불길한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집에 4살 된 딸 이름이 콘노 말인데 6개월 전에 실종됐거든. 열어보니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내용이 이상해. 마리의 뼈, 불태움, 감정, 증명 이런 단어들이 써있는 거예요. 다시 상자 보니까 무슨 뼈 조각이랑 치아도 있어요. 감식해보니까 실종된 딸이 맞아. 콘노 마리가 결국 죽었나봐. 그리고 4일 뒤인 2월 10일 아사히 신문사에도 편지가 오거든요. 이마다 유코라는 여자가 보냈는데 자기가 마리를 살해한 범인이라면서 자수하겠다는 거야. 사건을 왜 저지른 거냐? 유산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아이를 데려와 홧김에 죽였다는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였어요. 직접 찍은 마리 사진과 범인이라는 성명서도 보내면서 치아와 뼈가 들은 상자는 콘노 마리가 맞고 실종 당일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이 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신발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이마다 유코의 말은 범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는 겁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정작 이 여자가 누군지 추적이 안 돼요. 사건이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4개월 만인 1989년 6월 6일 도쿄의 고토구 아리아케 테니스 공원이란 곳이 있어요. 이 근처에서 5살인 노모토 아야코라는 여자아이도 사라지고요. 5일 뒤인 6월 11일에 양손, 양발, 머리가 잘리고 몸통이 훼손된 채 발견됩니다. 아동 연쇄 실종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지. 수사가 시작됐고요. 한 달 만인 1989년 7월 23일 범인의 단서가 나와요. 같은 도쿄에서 30대 남성이 동네 여자애 납치해서 몸 안에다가 카메라 렌즈 넣으려다가 근처에 있던 애 아빠한테 잡혀서 경찰서를 간 적이 있거든요. 이 새끼가 범인이었어. 아동 연쇄살인범을 잡은 거야, 이렇게. 대체 뭐 하는 새끼인지 쌍판떼기 좀 보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얘야! 어릴 때 사진이지만 이름이 미야자키 츠토무라고 1962년 8월 21일 생이에요. 도쿄도 니시타마시에서 지역 신문사 사장 아들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는 마을회 의원이기도 하대요. 나름 금수저야. 대단한 집안이다 보니까 어때? 이 집은 좀 일부러라도 착한 척을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야. 사람들은 부자일수록 도덕적 잣대를 엄격하게 요구하잖아. 이런 눈치가 좀 보인 건지 츠토무가 어릴 때 부모가 지적 장애를 가진 30살 남자를 보육교사로 고용한 거예요.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빠, 엄마, 여동생도 있는데 츠토무랑 놀아주는 건 할아버지 아니면은 이 지적 장애 가진 보육교사밖에 없었대. 분명히 여기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부모랑은 좀 안 친해 보이죠. 확실한 건 아닌데 츠토무가 4살 때 유전병이 생겼어요. 손목을 돌릴 수 없는 선천성 요척골 유합증이라는 거래, 이게. 양손이 다 그래. 이때 일본에서 이 병이 150건 정도밖에 보고가 안 됐고요. 수술도 100번 해야 한 번 성공할 정도의 연구가 안 된 희귀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수술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고 일단 애가 4살이니까 고민이 됐겠죠. 의사도 아직 손목 안 돌아간다고 생활을 전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계속.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지만 손목을 못 돌리니까 어때? 유치원생인데 학교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더 어울리기가 어렵겠죠. 근데 유치원 교사는 정작 별 신경을 안 썼대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때? 집에서라도 오냐 오냐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가 가끔 심한 문제를 저질러도 불쌍하니까 딱하다고 혼내질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성격 문제로도 이어진 거겠죠.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봐줄만 했대요. 이제 초등학생 됐어. 애가 학교 들어갔는데 의외로 머리가 좋네? 영어랑 수학을 특히 잘하는 거야. 유치원 때랑 다르게 학교 가는데 재미가 들렸고요. 친구도 생겨요. 이 나이 때쯤이면 어때? 전대물 좋아하잖아. 후레쉬맨 이런 거. 츠토무도 좋아했지. 근데 이게 좋아하는 수준이 전문가 같은 거야, 애가. 달달 외워, 모든 거를. 벌써 씹덕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학교 애들이 그 얘기 좀 들으려고 맨날 츠토무를 찾아온 거죠. 유치원 때 왕따가 이 세계에선 전대물 박사님?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기도 좀 자신감이 생긴 건지 중학교에선 육상부에 들어가 2년간 운동도 했고 3학년 때는 장기부에 들어가요. 이때 친구 말들 들어보면은 츠토무가 장기를 잘 뒀대. 왜 잘 둬? 얘는 씹덕기가 충만하잖아. 뭐 하나 빠지면은 너무 심하게 파고들어요. 성격이 또 지는 거 못 참거든. 한 번 지면은 장기책 사서 막 외울 정도로 달달 읽고 지가 왜 진 건지를 하루 종일 분석하고 있어. 아니 중학생이래봐야 16살이잖아. 한참 애거든요. 누구한테 지면은 좀 삐지는 게 당연한 나이 같거든요. 근데 얜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냉정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왜 졌는지를 물어보지도 않아. 스스로 알아낼 때까지 넘어가질 않아요. 매사의 원인과 결과를 돌아보고 그 중간중간에 자기는 무슨 선택을 했고 이게 왜 잘못된 선택인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은. 그래서 학교에 장기 일장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럼 애들이 또 어때? 배우려고 모이겠죠. 친구들이 많아져. 애가 또 집중력도 좋아. 뭐든지 관심이 가면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들거든요. 16살에 이러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대물에 빠삭했겠죠, 애초에.
유딩 때는 손목 안 돌아간다고 왕따 비슷하게 살았는데 초딩 때는 주변에서 씹덕질을 인정해 주니까 매사에 더 분석하고 달달 외우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런 성격이 있던 건진 모르겠는데 자기 깐에는 친구가 생기는 나름의 방법이라고 느꼈던 거겠지. 뭐가 어쨌든 간에 크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생깁니다. 사춘기야. 이성이나 외모에 관심을 갖는 시기죠.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게 됐어요.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씹덕은 기본적으로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수집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야에 빨리 도달하는 경향은 분명히 장점인데 이게 전혀 안 통하는 영역이 이성이라는 거야. 생각해봐라. 좋아하는 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탐구하려고 들어봐. 어떻게 되나? 그 여자한테 병신 취급받아요. 그럼 얘는 또 어때? 내가 왜 병신 취급을 받았고 뭘 잘못했는지 분석하고 있어. 그 꼬라지 자체도 싫어해. 그래서 씹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성에 약한 경우가 많아요. 츠토모가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한 건 아닌데 안 한 게 아니라 얘는 못했던 것 같아. 왜? 얘는 손에 장애가 있잖아. 애초에 이 문제 때문에 자격지심인 건지 좋아한다 이 시도 자체를 못한 거예요. 아무 대화도 한 적이 없는데 괜히 그 여자애만 보면은 자기가 초라했대. 그러면서 성격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관심 있는 분야에 집착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런 기질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갈 성적은 됐는데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말 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감 떨어지면서 성적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원하던 대학이 있었는데 이게 나름 명문이래요. 포기했고 이게 다 자기 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는 수 없이 또 집에서는 어때요? 아빠가 신문사 사장이야. 할아버지 마을회 회장이야. 동네에서 다 알아봐. 애가 대학을 못 가면 안 되겠잖아. 집에서 좀 눈치를 줬는지 하는 수 없이 성적에 맞춰서 단기 대학 영상기술과를 들어가요. 이때 영상에 관심이 생긴 겁니다. 각종 촬영 기법, 용어, 영상의 유래, 역사 이런 거 외우는 씹덕질을 시작한 거죠. 당연히 성적은 평균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러면. 하지만 고등학교 때 충격이 계속되면서 말도 없고 조용히 다니기만 했대요. 대학에서 얘를 기억하는 학생이 없었대. 가족하고도 말을 잘 안 했는데 부모는 장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해주는 편이었지만 츠토무는 자기가 실패한 게 사실 아직 실패한 건 딱히 없어. 연애, 진학 실패 이런 거 누구나 겪는 일이고 나중에 이런 거는 사실 실패 축에도 못 낍니다. 근데도 자기는 이 손목 장애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딴 생각으로 사니까 당연히 사회성 떨어지고 대학 졸업했지만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죠. 애가 집에서 놀아. 맨날 방구석에서 씹덕질만 하고. 이걸 보다 못한 삼촌이 인쇄소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일을 하긴 했는데 열심히 했겠냐고. 어차피 집은 돈 많고 자기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도 또 못 느끼기도 했고 대충 사는 거야. 사람들과도 사이가 나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정금 보내려고 했어요. 빨리 데리고 있기 싫은 거죠. 근데 이참에 거절하고 아예 퇴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집으로 부른 거야. 나이도 드니까 아빠가 가업이에요 신문사가. 일을 좀 맡겨보고 싶었는데 하겠냐? 그냥 방구석에서 자기 손모가지 탓만 하는 영상 씹덕후가 된 거예요. 사회성도 없어가지고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일도 못해요. 애가 일단 스트레스에 너무 약했대. 멘탈이 약하다고 하잖아 왜. 그런 부류야. 완전 개복치 멘탈이야. 사소한 일에 타격을 너무 심하게 받거든요. 일하다 보면은 당연히 의견 충돌이라는 거 생길 수 있잖아. 충돌까지도 아니야 얘 경우는. 회의하다가 츠토무가 의견을 내. 헤헤 이런 거 어떠냐는 이러면은 누가 반대할 수도 있잖아. 좀 별로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애가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나라 잃은 표정하고 막 초상집에 비 맞은 개처럼 가만히 축 늘어져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지 아이디어가 병신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손목 장애 때문에 거절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일을 못 시켜. 신문사 사장 후계로 들어온 아들 새끼가 원고지 심부름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 손목 장애가 힘들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 구실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신문사에서 벤치프레스 시키냐고. 그냥 사무지가 아니야. 경영 같은 거 배울 거 아니야 아빠한테. 솔직히 이거 배떼지 불러가지고 책임감 없이 그냥 재밌는 일만 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게 맞아. 이게 맞는 말인 게 얘가 근본 씹덕답게 만화를 좋아합니다, 애니. 그래서 갑자기 신문에 자기가 만화를 그려서 실어보겠대.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편집장이 이거 실력이 도저히 안 돼요.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얘는 사장 아들이잖아. 아빠 백으로 어떻게 밀어붙여가지고 해봤는데 그림이 너무 개판이야. 한 회 만에 끝나요.
병신인가? 그 뒤로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대충 하고 집에 오면 누워가지고 이제 또 지 좋아하는 미쿠짱 베개 끌어안고 씹덕질만 하는 거지. 얘가 대학에서 영상기술 전공했잖아요. 무슨 웹하드 사이트 같은 데 가입했나봐. 여기 불법으로 애들이 TV 방송 프로 같은 거 녹화해서 올리잖아요, 파일을. 얘가 그날부터 전국의 모든 채널에서 방송되는 일본 방송 영상을 닥치는 대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야. 보질 않아. 그러니까 얘가 이걸 모으는 이유는 이 프로는 뭐 몇 년도에 첫 방송했고 이때 무슨 내용이었고 저 촬영 장소는 어딘데 왜 저길 골랐고 이런 비하인드까지 방송에 관계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씹덕질의 최절정이었어. 아주 무리할 정도로 집착했어요. 왜냐면 초중딩 때 자기를 최고 인싸로 만들어줬던 그 경험이 강했으니까. 뭔가에 집착해서 씹덕질을 하는 게 아니라 씹덕질 자체에 씹덕질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사건을 저지르는 계기가 생기는데 이 새끼 나이도 어려요. 26살 때 1988년 5월 16일 자기를 유일하게 믿어주는 할아버지가 사망한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씹덕질을 하면서 살 수 있던 건 할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어떤 부모가 자식 새끼 이러고 있는 거 가만히 두냐. 아빠가 진작부터 쥐잡들이 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말린 거야. 좀 애 좀 놔두라고. 애가 오죽하면 저러냐. 좀 이해해라. 이런 거야. 매번 이러니까 아빠도 아빠를 이길 수는 없던 거지. 그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 진짜 위기가 왔다는 걸 느꼈겠죠. 애새끼 멘탈도 약한데 어쩌겠냐. 할아버지 사망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있겠는 거야. 만화가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사건을 벌이게 된 건데 진짜 개 같은 짓거리만 했거든요. 이제 무슨 짓을 하다가 잡히는 건지 사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츠토무는 여자아이 4명을 납치 살해했어요. 할아버지 사망에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저질렀을 가능성을 왜 보는 거냐면 관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사건이 3개월 뒤부터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첫 사건이 1988년 8월 22일인데 처음에 얘기했던 사이타마현 이루마시에서 4살인 콘노마리 납치에 하치오지 씨의 도쿄전력 변전소가 있대요. 여기 근처 숲으로 끌고 가서 저녁 6시쯤 살해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비디오 가게에서 빌린 카메라로 시신 성폭행을 촬영했어요. 시신 6인은 사체를 절단해 일부를 집 벽장에 보관했고 나머지는 화장하거나 숲에 버렸고요. 이 뒤에 한 행동이 처음에 한 그 얘기죠. 굳이 부모에게 뼈 조각과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계속 애가 실종 상태고 시간도 6개월이나 지났어요. 경찰이 슬금슬금 수사 축소를 생각할 수 있는 때거든요. 근데 왜 지가 먼저 뼈 조각의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살인을 확인시켜줬냐는 거예요. 뭐 직관에는 수사 혼선 주려고 나름 머리 썼거나 뭐 아니면은 재미로 애니에나 나오는 중2병 걸린 씹덕질을 좀 따라했던 건 아닌가 싶은데 이런 행동이 사건을 더 키우는 꼴이 되면서 결국 잡혔던 겁니다. 이 새끼 진짜 이게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 진짜 개씹덕인 게 수사받으면서 와타시 2차원보다는 3차원이 좋았다는 이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장 검증 나가가지고. 웃긴 새끼야. 두 번째 사건, 2달 만인 1988년 10월 3일 같은 사이타마현의 한노시란 곳의 초등학교에서 놀던 7살 요시자와 마삼입니다. 오후 5시 첫 사건의 현장으로 데려가요. 같은 곳을. 여기서 옷 벗겨 죽이고 또 성폭행합니다. 이 사건 진술할 때 애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경련이 있었고 자기는 이때 뭐라 말할 수 없는 스릴을 느꼈다고 뭐 인생 던진 건지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개소리했고요. 또 2달 만인 1988년 12월 9일 세 번째 사건 저지르는데 이번에도 사이타마현이에요. 카와고시에 사는 4살 난바 에리카를 납치합니다. 같은 장소로 끌고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애가 우니까 차에 갑자기 태우더니 히터를 킵니다. 그러면서 목욕할 시간이니 옷을 벗자고 애 옷 벗기고 성폭행하는 거예요. 애가 계속 우니까 화가 났대요. 그래서 몸 위에 올라타서 저녁 7시쯤 살해하고 시신 성폭행하는 것도 영상 찍고 숲에 버립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0일 사망 11일 만이죠. 아직 실종 중이었을 때인데 이 애 부모 집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콘노마리보다 먼저 보낸 편지거든요. 내용이 이상해. 에리카, 일단 애 이름 적었어. 그리고 다 단어야. 추위, 기침, 목, 휴식, 죽음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직접 쓴 글씨가 아니야. 자필이 아니고 무슨 영화 좀 봤는지 잡지에서 글자를 하나씩 잘라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범인이 아이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뉴스가 이제 나오죠. 이때 부모가 딸 시체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했었거든요. 츠토무가 이 뉴스를 보고 시신을 부모들에게 보낸다면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왜? 부모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으니까 더 이상 수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콘노마리 집에도 보냈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생각 자체도 좀 짧아. 정신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지적장애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좀 초등학생 같은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989년 3월 11일엔 두 번째 피해자인 요시자와 마사미의 집으로도 편지를 보내요. 이땐 시신 없이 편지만 보냈는데 마침 이 새끼에게 운까지 따르거든요. 17일 뒤에 일본 범죄 역사상 가장 잔인했다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시선이 다 쏠려버리면서 경찰들도 그걸 더 우선했겠죠. 츠토무의 연쇄살인의 살인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된 거예요. 츠토무가 이때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은 진짜 사건 세계가 미제로 남을 수도 있었어. 근데 2개월 만에 못 참고 또 사건을 저지르거든요. 1989년 6월 6일 이번엔 처음으로 사이타마현을 벗어납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도쿄도 고토구 테니스 공원 근처에서 5살이야 이번에는. 노모토 아야코를 차로 납치해 살해합니다. 자기 말로는 아야코를 유인해 껌을 줬지만 자기 손이 이상해 보여서 거절하길래 이것도 지 착각이겠지. 홧김에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상당히 대담하면서도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시신 성폭행을 또 찍어. 여기까지는 하던 거야. 그 다음부터 얘긴데 시신 잘라가지고 구워 먹고 피를 비닐에 담아 마신 뒤 시신을 훼손해 공동묘지 화장실에 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만인 1989년 7월 23일에 도쿄 하치오지시에서 여자의 몸에 카메라 렌즈 넣고 성폭행하려던 거겠죠. 이때 애 아빠한테 잡힌 거고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차로 납치했을 게 뻔하고 애가 죽었겠죠. 츠토무는 협조적으로 잡힌 뒤에 그동안의 일을 다 자백했어요. 수사 진행도 그래서 빨랐습니다. 자백으로 피해자들 신체도 찾긴 하는데 다 찾은 건 아니에요. 토막을 냈기 때문에. 살해 유기 장소가 숲이다 보니까 짐승들이 또 물어갔을 수도 있고요. 사건 1년 만에 시신 수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사이에 비도 오면서 파묻히거나 쓸려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또 이상한 말을 했는데 애들 죽일 때마다 지프로 인형 만들고 방 안 어둡게 해서 양초 여러 개 켜두고 지 머리에 띠 두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부활 의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죽여서 제사야 나름의 의식이겠지. 살이랑 뼈 조각 먹고 피 마시고 그랬었다는 거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끼 과거를 봤을 때 소화성에 있었을 겁니다. 사실에 핑계를 섞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디오 영상 관련 전공했고 어릴 때는 전대물 좋아했잖아. 이 새끼 방이야. 이런 거 수집했고 아빠가 신문사 사장이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오는 영상물들도 꽤 됐어요. 제보 같은 걸로. 이걸 그동안 츠토무가 다 녹화해서 보관했는데 이게 집안에서 5,763개나 발견됩니다. 테이프가. 이 중에 범행 방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되는 호러 영화 아동 포르노도 있긴 했어요. 이걸로 미야자키 츠토무가 아동 포르노를 모으는 씹덕이고 아동성의 살인범이라는 식의 기사를 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보고 과장보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신문사들끼리 받아쓰면서 말이 부풀려져가지고 발견된 테이프 6,000개가 다 아동 포르노였다는 기사들이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충격받은 거야. 그 전까지 일본에서 오덕은 어떤 분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정도, 시작에서 말한 매니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새끼 때문에 안경 여드름 돼지에 변태 같은 표정이고 희끼에 아싸에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위험해 보이는 잠재적 범죄자의 인식이 생겨버린 거죠. 다 이 새끼 때문인 거야. 어떻게 혼자서 나라의 문화 인식을 바꿀 수 있냐? 그만큼 심각한 사건을 저질렀던 거예요. 츠토무가 재판에서 자기는 또 다중이격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새끼 뭐야 이거? 확실히 남들은 이해 못할 행동을 많이 해왔고 범행 내용도 그렇다는 점에서 다중인격을 확인하는 게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 됐거든요. 근데 1990년에 다중인격과 범죄 사건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연구가 안 된 분야였던 거지.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는데 7년이나 걸리거든요. 정신감정을 2번 했어요. 1차에서 극단적인 인격 편향과 인격 장애가 진단됐는데 정신장애까지는 아니라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근데 2차 감정에서 다중인격과 조현병으로 책임 능력이 일부만 인정이 된 거예요.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약간 생겼어.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가 좀 어려워 보인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거든요. 근데 법원이 1차 감정 결과를 인정해가지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좋았어! 변호인은 재감정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요.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까지 하는데 이거 좀 말이 헷갈리죠. 왜 비슷한 말을 다르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1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항소를 해요. 그래서 2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심이 열렸어. 근데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을 가는 거예요. 합쳐서 상소라고 하고요. 추토무가 이 할 수 있는 상소를 다 해본 거야. 다 기각되면서 사형 확정됐고 2년 뒤인 2008년 6월 17일 형 집행 명령도 나옵니다. 45살에 사형이 됐어요. 이제 뭐 형 집행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한마디 했지. 이것도 레전드야. 와타시 아직 못 본 비디오가 있는데 말이지. 이 지랄을 한 거예요. 재판 중에도 깨지 않는 꿈속에서 했던 느낌. 쥐 인간이 나왔다. 뭐 알 수 없는 소리야. 모르겠어. 지만의 세계가 있나 봐. 미친놈임 그냥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스토무 그림이에요. 구치소에서 기자에게 보낸 편지에다가 이런 걸 그렸대요. 아이 씨발 이런 걸 신문에다가 올렸으니까 이래만에 잘린 거 아니야. 씹덕질을 했으면 좀 뭔가 그림 보는 눈이 있으면은 뭐 좀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뭐노 이게 대체. 존나 이해는 안 가. 자,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그 뒤로 츠토무의 가족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됐냐. 연좌제가 법으로는 없지만 사회 분위기상 있죠. 매일 1000명 넘는 기자들이 집 앞에 상주하면서 취재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반강제로 감시당하는 생활을 한 거죠. 살해 협박 편지도 많이 받았고요. 아빠가 결국 그래서 신문사를 그만둬요. 가족이 이사도 갑니다. 숨어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고요. 둘째 여동생은 결혼 준비 중이었대. 근데 파혼당했고 회사도 그만둬야 했어요. 막내 여동생은 간호대 다녔나봐. 간호사 되려고 했지만 살인범 가족의 간호사에게 누가 주사를 맞고 싶겠어. 자기도 눈치가 보였겠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학교도 자퇴하고 친척들도 좀 피해를 봤는데 공무원이 2명 있었대요. 다 일 그만둡니다. 일 그만둔다고 다가 아니잖아. 근데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피해자가 4명이니까 감당이 안 되겠죠. 집, 땅, 차, 재산 다 팔아. 잘 살던 집안인데 친척까지 거지가 돼버렸어요. 결국 아빠가 이 일로 시달리다가 재판 기간에 투신해서 죽습니다. 유서를 남겼는데 이 유서도 재판에서 공개를 했어요. 좀 츠토무 반성하라는 이런 시기였나봐. 츠토무가 이 유서를 보더니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아빠가 그렇게 돼서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니까 안 될 새끼인 거야. 잘 뒤졌죠. 아빠의 문제는 좀 아니었나. 아빠가 애를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우려고 했거나 무뚝뚝해서 말도 잘 안 하고 사소한 거에도 좀 혼내고 이런 식으로 애를 대하다 보니까 부모랑 대화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좀 친했고 그러면서 나머지 가족과는 멀어졌고 그런 식으로 좀 성격이 굳어진 건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뭐 워낙에 충격적이었고요. 문화 인식이 바뀔 정도였잖아. 여파가 컸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일본에서는 방송사나 뭐 언론 쪽이겠죠. 미야자키 츠토무 사건 자체를 잘 말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 그래요. 그런 사건입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사건은 일본의 오덕 문화의 인식을 굉장히 안 좋게 바꿔준 미야자키 츠토무의 아동 연쇄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